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어렵죠? 아직 안 겪어본 일이니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싶지만 이렇게 모르고 맞이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오늘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는 일부 직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은 또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연결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됩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018년 6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아동수당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아동수당에 관심이 제일 많고 설명을 잘해 주실 수 있는 엄마 경제 칼럼니스트 박연미 평론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우리 얼마 전에 네. 샤테크 샤넬 가방 이야기 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샤넬 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게 더 관심사예요. 내일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요. 신청해야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대부분의 정부 복지 사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이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시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접수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첫 수당이 나오는 건 9월이에요. 9월이요? 그러니까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 거고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9월이고요. 만 6살 직전인 2012년 10월 출생 아이까지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신청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신청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네.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아동의 그 친권자나 후견인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모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를 증명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도 있잖아요. 이쪽은 실제로 아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양쪽 부모 중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일단 신청을 하면 지자체별로 자녀나 보호자가 지급 조건에 맞느냐 이걸 따지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서 그 대상자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아동수당 안녕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냥 검색창에 아동수당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청 사이트는 아직 안 열렸어요. 네, 그 네. 하단에 보면 20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내일부터 들어가시면 아이들의 나이별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0세부터 몇 세 그 구간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네, 소급 적용 안 된답니다. 청취자분들 부지런히 본인이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수당 안녕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또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좀 그 역사가 긴 편이고요. 네. 미국이나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면 모든 OECD 국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
경우에는 1932년, 네. 영국은 45년, 체코도 45년, 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7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늦어도 좀 늦었죠. 그렇네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안 주는 것보단 나은데요. 네네. 근데 45년, 32년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하면서 이제 복지국가들이 된 거니까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좋은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몇 명이, 전국의 아동의 몇 명 정도 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까? 네, 지금 대략 대상자가 한 24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189만 가구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아동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 네.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내가 소득 상위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일단 내 소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본인 소득 계산법 그리고 재산 계산법 배우자의 소득 계산법 이 계산기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재산 가액 심지어 자동차 가액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랑 연결이 돼서 바로 계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월급만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만약에 내가 건물이 큰 게 하나 있다. 네. 이런 대상이 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네요. 예컨대. 그런 식으로 거기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실 분들이 많이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닌데요. 네네. 일단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제외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이 얼마라고 평가받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하고 네. 내 재산이 얼마다 이걸 더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데요. 네. 요 금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뭐 좀 복잡한데 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의 평가는 내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도 일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양쪽이 벌어들이는 우리 집의 총 소득에서 네. 맞벌이 공제라는 게 있어요. 총 소득에서 맞벌이 공제. 네. 부부가 합산한 소득의 4분의 1까지는 그 맞벌이 공제로 제해주는데. 그러니까 맞벌이 하면 그 금액이 커지지만. 그렇죠. 이제 그만큼 4분의 1 정도를 깎아주겠다. 깎아주는 거죠. 네네. 소득에서 그 정도를 깎아주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약에 부부 소득 중에서 이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계산식을 보시면 좀 복잡한데 예컨대 내가 250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데 네. 이게 25%를 약간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더해서 그 이상을 빼주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버는 사람의 급여 총액 거기까지만 빼준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빚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빚은 빼줘요. 빚은 또 빼줘. 왜냐하면 네. 빚져서 집 산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대부분 집은 원래 그렇잖아요. 빚 지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은행 거죠. 그럼요. 집은 네네. 항상 은행하고 공동 소유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네. 제외가 되는 건데요. 소득 평가액이라는 건 뭐 내외가 벌든 외벌이든 총소득에서 맞벌이 하는 경우 맞벌이 공제 제외해주고 네. 다자녀라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을 또 빼주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으시는 가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 자체가 이제 소득 평가액이 될 것이고요. 네.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 뭐 주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다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환산을 해서 총 자산에서 지역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비 정도를 제외를 해주거든요. 네. 이게 지역공제라는 건데 네. 뭐 특별광역시에 산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 시단위 지역에 산다 그럼 8,500만 원, 군단위 지역에 산다 7,250만 원 정도를 네. 지역공제 대상으로 일단 제외를 합니다. 거주비를 제외한다는 개념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빚지고 있는 부분, 부채는 빼요. 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걸 곱해서 다시 한번 12개월로 나눕니다. 복잡하죠? 와, 이거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돼요. 내가 여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내 빚이 얼마인지, 뭐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대충 해서 맞다고 나오면 일단 넣고, 근데 검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소득이 지금 되게 많거나 자산이 많아서 지금 제외가 됐는데 중간에 경제 사정이 바뀌었다. 만약에 그 둘이 벌다가 한 명이 그만둬서 소득이 확 줄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빚이 많아졌다. 그럼 대상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요. 네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되게 많아졌다. 네네. 재산이 많아졌다. 그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거기서 계산해서 그렇죠. 빼줘요? 그런 게 그럼 또 부지런하시네요. 그럼요. 그런 그 국세청 뭐 굉장히 많은 네. 행정기관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서 기가 막히게 추려냅니다. 그렇군요. 소득의 기준은 세 전입니까? 세 후입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두 세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월급쟁이로서 억울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더 헷갈려지는 게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연말에 뭐 보너스를 그 연봉의 한 50% 많이 받는다. 받죠. 근데 이런 분들은 세금으로 몇 천만 원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많지만 실제로 나는 이거밖에 못 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복지에서는 어려운 쪽을 먼저 도와주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억대 연봉 받으시는데 이거 받으시려고요. 이런 문제가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 전입니다. 기준은.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억대 연봉이 아니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다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의 유리지갑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새 전 월급 찍히면 어머 내가 이렇게 보나 이러는데 찍힌 거 보니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가 평론가님처럼 프리랜서로 간헐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의 수입 그걸 기준으로 일단 여기 책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프리랜서들은 받고 있는 와중에 수입이 확 줄어든다든지 네. 아니면 수입이 확 늘어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받다가 못 받거나 못 받다가 받거나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네,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네. 된다. 알아서 찾아준다. 아이를 명문대 보내는 3대 조건 중에 하나라는 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죠. 이 상속이 예상되는 재산까지는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상이잖아요. 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받았어요. 정말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평가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건물이 있어요. 아니면 월세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하면 제외될 수 있는데 이건 예상이 되는 수입이지 현존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가릴 때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재산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지금 이미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되고요. 이게 3인 가구 기준 얼마, 4인 가구 기준 얼마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예컨대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네. 5인 가구는 1,702만 원으로 환산된 소득 인정액을 벗어난다. 더 네. 많이 번다. 네.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네. 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내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죠. 신청을 받는 네. 아동수당에 대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요. 뭐 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아이 둘, 보통 4인 가정이 보통이니까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예를 들면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그리고 제가 350만 원을 번다. 네네. 그리고 큰아이, 작은아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맞벌이 부분인데 예컨대 지금 두 분 소득이 합쳐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상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데다가 만약에 집이 있다. 집이 있다. 네,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집도 한 대출을 30% 껴서 5억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자산 규모가 여기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집이 5억 원 이상의 집이 있다. 그 부채를 뺀다고 해도 30%면 네. 만약에 집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5, 35.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 두 분이 합쳐서 월에 750만 원 정도 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해당이 되는 나이의 아이가 있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계산기를 실제로 두드려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데 예컨대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이 넘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그래도 한 5억 원 이상 네. 그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가 될 텐데 맞벌이 부부이고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한 부자가 아닌데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역차별이고 좀 억울하다. 맞벌이가 죄냐 이런 불만도 사실 나올 수가 있는 구조죠. 이게 저도 맞벌이지만 제가 여러 번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지만 맞벌이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당연히 많죠. 두 명이 버니까. 근데 그만큼 나가는 돈이 상당해요. 그럼요. 이게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사이버머니예요. 특히 외식비 이런 게 크고 네. 또 학원비 지출 이런 게 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고 소비를 고려하면 사실 맞벌이 가구는 이런 제도에서 우리 너무 좀 역차별 아니에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제도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네. 이게 해당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가려내는 데에만 연간 매년 한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좀 높이고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 걸러내는데 힘을 쓰는 것보다 그렇네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소득 상위 10%라고 할지라도 네. 어찌 되었든 아이를 낳아서 그럼요. 키우면 나라가 도와준다. 이거는 저는 특별히 저소득층만 배려를 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이거 계산에 드는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이 있습니까? 뭘 챙겨가야 하는? 일단 그 주민센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네. 일단 가족 관계가 증명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부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신청받는 아동수당 여러분들 부지런히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하는 돈들 받으셔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빨리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친절한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앞서 자세히 알아본 이 수당이 내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 수당의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이고요. 소득 수준 하위 90%인 아동이고요.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 나갑니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 도입된 OECD 가입국 중 89%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수당은 무엇일까요? 1번 아동수당, 2번 야근수당입니다.
어제 저희가 생생 퀴즈에서 우리 국가 대표팀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비길까요, 질까요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셨는데 1대 0으로 진다고 보내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1대 0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많았어요. 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2경기 남았으니까요. 물론 험난합니다만 금요일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 멕시코 예상 점수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앞서 방송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요. 가장 많은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경제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양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과외 선생님이라고나 할까요?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이시자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 정책 자문을 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 소개를 대통령의 경제과외 선생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소개 맞는 건가요? 우선 이거 생방송이죠? 네네. 말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 자문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조언을 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또는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사안이 생기면 그 방법론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네. 그것이 이제 자문회의가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국정 철학이 있는데 그 국정 철학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조정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시작 전에 부의장님하고 인사 나누고 할 때는 굉장히 인자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들어가니까 선생님 같으세요. 제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매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가셨을 때 네.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를 집어 드실 거다.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좀 짧게 돌아보신다면 소회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자문을 받으시는 분, 그 분이 수요가 많으면 할 일이 많고 네. 별로 수요가 없으면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런 좀 애매한 그런 기구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이 얘기를 많이 다양하게 듣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네. 좀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좋은 얘기, 좋은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이 경제 분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경제부총리로 언급되실 정도로 한국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총평을 좀 짧게 하신다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은 네.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은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에 사무실에 일자리 판을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일자리를 늘리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이죠. 일자리 이야기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게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엔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좀 애를 많이 쓴 것에 비해서 나아지지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좀 좋게 말씀해 주신 거고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청년들의 경우 특히 체감 실업률이 거의 25% 수준이거든요. 네. 이것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 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실업률도 4%가 돼서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3% 수준이었는데 네.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경제가 6개월, 1년 단위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쭉 흘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5년, 10년 이렇게 쭉 쌓여온 결과다. 일단 그렇게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나 지난 1년간을 책임지신 분은 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하는 그거는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5년 혹은 10년간 좀 장기간으로 봐야 하지만 일자리라는 거 경제는 사람 사는 지금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그 장수는 대장은 이 상황을 나아지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의장께서도 학교에서 오랜 시간 청년들을 가르치셨기 네. 때문에 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선 급한 대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네. 그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죠. 네. 그것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일단 일자리가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경쟁 체제고 우리가 우리만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거리, 이 일거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네. 하는 건데 그 일거리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또는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이 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일거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취약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셨어요.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거리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일거리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제조업 관련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정부 고위 관계자 중에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네. 것으로 네.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제조업의 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선 5월 달 일자리 통계를 보면 네.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이 창조된 만들어진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비롯해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다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것은 결국은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경쟁력이 있으면 일거리가 확보됐을 거고 그렇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 지나치게 크다. 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 일자리라는 건 결국 세금 걷어서 만드는 거고 세금은 민간이 내는 거거든요. 네. 민간이 위축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위치가 약화되고 그러면 생산이 줄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판매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일시적일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 면에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정부 아까 전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일거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마 고용에 돈을 더 들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내년도 예산만 봐도 고용과 복지에 적어도 150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구성을 봐야 돼요. 그중에 일부는 어려운 분들에 복지 대한 부분. 복지가 네.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재난재해 시설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그 생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지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네. 가령 정부 일자리로 만드는 게 보건복지 서비스라든가 공공행정 분야 네. 또는 뭐 국방 분야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비중 즉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공공행정 국방 이 비중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달 통계를 가령 놓고 보면 네. 월별 통계는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5월 달 통계를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감소했어요. 일자리가. 네. 건설 부분만 약간 늘었고 다른 부분은 전부 감소했습니다. 는 부분이 바로 정부 지출에 의한 보건 복지 서비스, 공공, 행정, 국방 네.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크다가 사실은 그 지적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뭐 복지 정책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이 그런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생생경제에서 또 여러 생각의 다양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제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자꾸 나누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진 사람은 악, 없는 사람은 선, 뭐 노동자는 선, 기업은 악.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게 있고 네. 그 시장 경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서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 하는 네.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 경제에서 모든 수요 이 공급 이것의 중요한 요소가 가격입니다. 가격. 이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가격 결정되게 하는 질서는 공정하게 하되 그 공정한 질서 속에서 가격은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 지금 그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 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은 이제 공공성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사회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극소화해야지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시장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소위 시장이 갖는 효율성 이게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시장의 효율성이 훼손이 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부회장님 지적도 맞지만 우리 경제가 그동안 좀 친기업적이었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한국 경제 곳곳에서 생겼고 이제는 좀 사람 중심의 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계신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 그 방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먹고 살 걸 좀 대주는 거, 그 일시적이죠. 복지 말씀하시는 그러나 거죠. 영구적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네. 영구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제시가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생생 인터뷰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시고 계신 역할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회초리도 들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 가지 건전한 비판, 건강한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최저임금 이야기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뭐 정부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일단 논란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네. 하나는 양극화를 좀 완화하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자. 그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소비를 좀 늘려서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죠.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그런데 그 임금을 지불할 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쪽도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그쪽에 영세 중소기업들도 많이 네. 있고 이걸 당장에 그렇게 많이 지불하기엔 부담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거를 딱 해당되는 업체만 올리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연관 업체도 다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고 제일 밑으로 올리면 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임금 부담이 급격하게 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자라는 건 보조해 주겠다.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길어봐야 정부의 계획이 3년이고 그것도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 3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수를 줄이는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걸 견디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뭐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너무 좀 서둘렀다. 시장을 좀 더 잘 살펴보고 네.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부의장께서는 최저임금 상승의 일정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실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보편적 통계는 네. 6개월간을 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마 8월 뭐 이쯤 돼야 나올 것 같지만 일반적 관찰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는 또 바라보는 게 최저임금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제 정부는 3%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KDI 전망치도 달랐단 말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이 경제 성장률 3% 달성 부의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어렵게 봅니다. 그 정부의 3.0 전망과 민간 연구기관의 2.8% 정도의 네. 그 전망. 이 차이는 소비, 투자 두 측에 있어요.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보다 민간이 생각하는 소비가 조금 더 저조하고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투자는 꺾이고 3월을 지나면서 많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좋지 않고 네. 소비의 경우는 구조적인 걸 좀 봐야 돼요. 소비 심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 증권 가격이 올라서 심리가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그리고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소비하는 내용을 보면 통계적으로 그거는 나옵니다. 해외 소비가 엄청 늘고 있고 고급 내구 소비재가 늘고 있는데 고급
내구 소비재는 그중에 해외 수입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내 경기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로 들어가면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2.8%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정부는 낙관적일까요? 그건 당연하죠. 네.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안심이라 그럴까요?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네.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거를 다 밝히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그렇죠. 정책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거냐. 그렇지 않고 밝은 것만 얘기하고 어두운 거는 가능하면 좀 뒤에 숨겨 놓으려 하는 그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냐. 네. 저는 모든 걸 다 밝히고 어두운 면도 다 밝히고 그러니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정부가 밝히지 않는 네. 어두운 면을 좀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건강한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자꾸 언론에서는 엇박자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당연히 다양한 이야기와 비판과 견제와 그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가끔 서운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지는 않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네. 다 다른데 한 가지 우리 언론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97년 외환 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죠. 네. 부의장님 역할이 크시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요. 이 방송 정부에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국민들한테도 객관적인 네. 경제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생생 퀴즈 정답자입니다. 8855님 아동수당 우리 집 5인 가족이고 쌍둥이 있고요. 생후 1년 되어갑니다 하셨는데 꼭 신청하세요. 5966님 정답 아동수당입니다. 1597님 아동수당 우리 손자도 혜택 받을 수 있대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장님 인터뷰 듣고 또 의견 남겨주셨어요. 7248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부의장님 분석 날카로우십니다 하셨어요. 9264님께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거리 지속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의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